예, 그럼 지금부터 인도 문명과 불교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효 강의 이번에 큰 주제가 인도 문명과 불교 무엇을 따랐고 무엇이 다른가였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싸웠나가 주제일 것 같습니다. 뱀과 몽구스의 싸움이라는 주제인데요. 바라문과 사문의 어떤 그러니까 인도 사상과 불교의 대립 혹은 논쟁, 이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하명석 교수님은요, 하명석 선생님께서는 2016년도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베다와 베다 제식에 대한 어떤 불교적 비판이라는 주제로 학위를 하셨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중간학파 중에 청변이라는 논사가 있는데요. 이분과 미망사라고 하는 인도 전통 철학관의 논쟁을 이렇게 다룬 논문을 학위를 하셨고, 이후에 미국 가셔서 역시 인도 철학과 불교에 관한 좋은 논문들 많이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모셔서 바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학교 밖에서 이렇게 강의할 일이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데요. 김성철 교수님께서 뭐 저한테 부탁하실 때마다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밖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불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이 싸울 때 서로를 향해서 이제 쏟아냈던 욕들은 이제 학교 안에서 수업할 때 쓸 수 없고 논문에도 쓸 수가 없으니까 욕을 한번 쭉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왔는데 부처님이 계시고 연등도 있고 조금 분위기가 거기다가 이제 법장 스님 강의까지 듣고 나니까 마음이 경건해져서 제가 이런 욕들을 가져오는 게 맞았었나 하는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게 평소에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어, 그, 이런,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할 때는 이제 힌두교도들과 불교도들이 싸운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이제 싸운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트만과 뭐, 아나트만, 무아와 자아에 대한 얘기들, 혹은 이제 다른 철학적인 개념들 가지고 싸운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철학적인 다툼 이후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일갈하듯이 던지는 그런 험악한 얘기들이 사실은 본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불교의 글을 경전 말고, 경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주로 읽는 거는 경릴론 중에 이제 논서들이죠. 근데 논서들에는 인도 철학이라는 어떠한 학문 분과가 있다면은 인도 철학에는 분명한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은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답.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사실은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전도 이제 대화라는 형식 속에서 펼쳐지는 장르이고, 이제 논서도 대화라는 형식 속에서 이제 구성되는 문헌인데요. 이 대화라는 거는 언제나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다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그러한 형식 자체가 대화였고, 대화 혹은 논쟁이었고, 그러한 사실은 불교 공부할 때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불교 철학을 하면은 불교만 공부하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힌두교 쪽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 공부하면 힌두교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좀
만연히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얘기는 그 리처드 곰브리지 선생님 그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책 서문인가 혹은 다른 데 서문인가 그 곰브리지 선생님이 한번 그 자기가 하버드에 무슨 교환학생 갔을 때 그 웬디 도니거랑 그 수업을 두 명이서 산스크리트 수업을 듣는데 자기는 불교를 공부하고 웬디는 힌두교를 공부하는데 우리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그 서문에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힌두교 공부하는 사람들 힌두교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우리가 보는 문헌 자체가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1시간 동안 그 많은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정수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냥 막말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 막말들도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 사람이 보면은 막말이라고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말을 네, 리스트를 밑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막말 리스트를 보기 전에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하고 막말들 하나하나를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제목을 근원 뱀과 몽구스의 싸움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뱀과 몽구스가 인도 문화에서 천적으로 간주되는, 그리고 저희에게는 뭐 개와 고양이 정도로, 근데 개와 고양이 오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개와 고양이는 서로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죽이는 것 같아요. 서로. 근데 이제 인도 문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천적 관계가 뱀과 몽고스 혹은 그 올빼미랑 까마귀도 서로를 죽이는 관계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고요. 이 뱀은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실뱀 같은 거 뭐 등산하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뱀들을 상상하는데, 인도에서 이제 뱀과 몽고스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뱀은 약간 코브라였던 것 같아요. 코브라 이렇게 쭉 뭘 펼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펼쳐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뱀이고, 그리고 몽고스는 이 뱀은 몽고스를 물어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 도구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사실 뱀과 몽고스가 실제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몽고스라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사진으로만 보고 뭐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볼 적 있는데, 뭐 그래서 보면은 몽고스는 뱀을 이제 뱀이 독을 이렇게 물어서 죽이려고 덤비면은 몽고스는 이렇게 점프를 뛰어가지고 뱀의 목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걔를 거의 질식시키는 그런 식으로 싸우는 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과 몽고스는 이렇게 서로를 딱 만나면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동물들이고, 이 두 동물이 특이하게도 이런 지식인들의 논서 속에서는 어, 불교도와 힌두교도들의 관계를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를 사실 집에서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이제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뱀과 몽고스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이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책. 그 리키티키타비. 요 책은 아니고 요 책으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책이 집에 있어서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키플링이에요. 그 정글북을 썼던 키플링이고,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책이 짧아서 쭉 읽어보니까 몽구스가 애기 몽구스가 홍수에 떠밀려가지고 이제 영국인 아들이 한 명 있고 이제 영국인 부모가 있는 영국인 집에 정원에 이제 도착을 하고 젖은 몽구스를 보살펴 줬는데, 집 마당에는 이런 뱀이 살고 있어요. 코브라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코브라가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이 아직 부화하기 전에 있는 이제 코브라 부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위협해서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집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리키티키 타비가 요 몽고스의 이름인데, 영국인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 리키티키 타비가 그 계획을 엿듣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 집으로 막 진격해 들어온 남편 코브라를 죽이고, 그 부인 코브라가 영국인 부부를 막 위협하고 있으니까
마당으로 막 달려가서 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새끼들 알을 다 터트린 다음에 마지막 알을 물고 와서 그 인질 협박을 하는 거죠. 집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이 알까지 다 터트려 버리겠다. 그래서 그 뱀을 몰아내는. 그래서 몽구스가 영웅처럼 묘사되는 이런 동화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희 큰딸이 또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순수한 책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제 키플링은 제국주의자였고 몽고스는 영국인들을 도와서 그 영국인들의 지배를 도우는 인도 사람들이고 뱀은 영국인 독립주의자들인 거예요. 영국인들을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고 몽고스가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직접 그 독립주의자들을 처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도인들이 대신해서 그 인도인들을 다시 밀어내주는 그런 식의 내용이다. 이 키플링 이분 자체가 이제 뭄바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계속 사시다가, 네. 그래서 뭐, 그 해석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가져온 이유는, 아, 지금 현재까지도 벤과 몽고스는 경쟁 관계라는 게 인도 문화 속에 뿌리 있게 있구나. 거기 살았던 영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구나.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카타쿠케이 선생님께서 작년에 발표하신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더 배틀 오브 더 몽고스 앤 더 스네이크 뭐 이렇게 몽고스와 뱀의 전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소제목으로 미맘사와 불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 논문 짧은 논문인데 8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샨타락시타라는 사람이 썼던 그 글을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8세기에 이따가 맨 밑에서 이제 요 카타코 선생님이 소개하는 글들을 좀 볼 텐데요. 이 8세기에도 이제 몽구스와 뱀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근대에도 경쟁 관계였고, 8세기에도 경쟁 관계였는데, 이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맘사 학파, 그러니까 그 가장 고수적인 바라문들을 자청하는 그 미맘사 학파는 이제 몽고스로 비유가 되고, 불교도들은 뱀으로 비유가 되던 그런 문화적으로 그런 코드가 있었구나. 불교도들은 뱀이고 미맘사 학파 혹은 더 범위를 넓혀서 바라문들은 몽고스라고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그런 식의 그 언어 사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8세기 카타카 선생님 쓰시고 계신 게 8세기의 상황을 말하는데요. 맨 밑에 이제 자이니 선생님 글을 인용을 해놨는데 이 자이니 선생님이 분석하고 계시는 문헌은 마하바샤라고 빠딴잘리 요가서 말고 이제 문법학자로서의 빠딴잘리는 기원전 150년 정도에 살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분이 이 두반드바라고 하죠. 이제 두반드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산스크리트 복합어에서 사문 바라문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문 슬래시 바라문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 자기가 혼자 질문을 하고서는 이제 이런 거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닌가요? 좀 더 크게 조금 하고 싶었는데 예.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캣 앤 마우스. 이거 그때도 이제 기원전 150년에도 고양이와 쥐. 얘네는 이제 완전 천적 관계. 서로 막 쥐가 캣을 물리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 아니라 독 앤 폭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강아지와 여우. 그리고 이제 스네이크 앤 몽고스. 이게 뱀과 몽고스. 얘네가 서로 한 번 만나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천적 관계로 이제 묘사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아까 법장 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사문에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이나나 아까 그 육사회도 그 사람들 다 사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굉장히 또 이제 반배다주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반배다주의자들인 거죠. 사문들은 이제 사문들과 바라문들의 관계를 뱀과 몽고스라는 이렇게
뱀과 몽고스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 8세기에 가서는 뱀은 불교도들이고 몽고스는 바라문들이다. 이렇게 거의 약간 정착이 됐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넘기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약간 카드처럼 욕하는 인용문들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욕을 그냥 보면은 사실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도들이 바라문들을 욕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바라문들이 불교를 욕하는 지점은 이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요. 제가 약간 욕을 음미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우선 10분 동안 설명드리고 인용문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도 문명 하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드는 게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 하면은 이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계속 외워가지고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렇게 생각이 나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튜브에 쳐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직도 그 기원 전 2500년이라고 여겨지는 그 도시 국가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인더스 문명이 가장 인도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단서라고 한다면은 그 단서는 사실 물건으로만 남아있고 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 정신세계는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 이후에 인도 유러피안족이라고 아리안족들이 요 인도의 서북부에서 인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작성했던 문헌이 베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베다라는 문헌은 사실은 그 문헌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했던 제사의식과 혹은 제식이라고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요.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언어적인 자료였어요. 언어적인 자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문헌인가를 베다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베다 속에 들어있는 창조신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가장 오래된 창조신화부터 한번 볼게요. 인더스 문명이 자연 소멸하고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서북부에서 들어오면서 인도 전역에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그때 가지고 들어오는 셈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베다라는 문헌을 암송하면서 이제 사제급이 암송하면서 들어왔고 이 사람들 이 외우고 있던 텍스트 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뿌르사 창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뿌르사 창가 여기 혹시 나중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뿌르사 창가 번역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뿌르사 창가의 내용은 보면은 맨 처음에 이게 창조신화잖아요. 아까 제네시스 똑같은 얘기하는데 불교는 제네시스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네시스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 힌두교는 제네시스가 있어요. 창조신화가 있어요. 제네시스 창조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신화 중에 일종인데 거기 맨 처음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나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태초에 인간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뿌르사가 산스크리트로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런 크기의 만물을 거기 표현을 따지면은 만물을 뒤덮고도 10손가락이 남는 크기의 인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손가락 크기 해설서를 보면 10손가락 크기가 이 정도 이 정도 얼굴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뒤덮고 그것을 내려다보는 정도의
크기의 이제 거대한 거인이 태초에 있었고, 그 사람을 땅에 놓고 그 신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조각조각 분할을 하면서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분할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도축처럼 해당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그대로 잘라야지. 이거는 나중에 베다 이제 제식에서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를 잘라면은 무엇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선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를 잘라야 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선이 이제 여기 입을 잘랐더니 바라문이 나오고 팔을 잘랐더니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이 허벅지를 분절을 했더니 이제 바이샤가 나오고 이 발을 잘라냈더니 이제 슈드라가 나오더라. 이렇게 사성계급의 수련을 이 푸르사를 분절해가지고 사성계급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물들 가운데 뭐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그 공중에 사는 뭐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만물을 다 열거하진 않지만 결국에 의도하는 바는 만물이 이 푸르사를 분절함으로써 발생을 만들어냈다, 신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르사 맨 처음에 있을 때는 얘는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도축할 수 아는 사람, 그거 도축한다는 표현이 진짜 너무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것에 내재한 질서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칼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칼질을 제대로 했을 때 만물이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질서 있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선을 지키면서 태어났어요. 태양도 그 달과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태양은 달과 다른 것이고 달도 태양과 다른 부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선을 넘으려는 순간 있잖아요. 넘으려는 순간. 그러니까 해가 자기의 선을 알면 뭐 아침 8시에 떴다가 저녁 7시에 져야 되는데 혹은 이게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서는 안 지면 어떡하지? 혹은 밤에 새벽에 해가 아직 안 떴어요. 해가 아직 안 떴는데 태양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시에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영화를 보면은 특히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바라문들이 이 제식을 올리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선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선을 다시 한번 그어줌으로써 이제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양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뜨는 거죠. 내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태양은 지는 것이고. 내가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나의 이제 다르마라 그러는데, 그런 다르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태양과 달이 이제 자기 본분을 모르고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게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될 테지만, 입에서 바라문이 나왔고, 발에서 이제 슈드라가 나왔고, 팔에서 크샤트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영향을 받아서 마야 부인도 이제 친정으로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가마에서 내려서 막 가서 나무를 붙잡았는데 갑자기 옆구리에서 부처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성. 나는 이제 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사계급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부처의 탄생 신화에도 이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푸르사 창가가 가장 유명한 베다의 창조 신화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창조 신화 중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 베다 안에서 베다를 아주 좁게 정의했을 때 이제 만트라 부분, 쌍이따라고 불리는 이제 만트라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주문들을 모아놓은 쌍이따라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주문들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설명하는 브라하마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브라하마나 문헌공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제 샤타바타 브라하마나라는 책에 나오는 신화인데요. 이 신화에 따르면은 맨 처음에 푸르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창조주인 프라자하파티가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산스크리트로는 프라자하파티. 네, 창조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식 원리를 상징한대요. 의식. 정신의 상태로 창조주가 맨 처음에 있었는데 너무 심심했다는 거죠. 너무 심심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베다의 창조 신화에서는 심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심심한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되고자 열망을 해요. 다수가 되고자. 이 사람도 막 다수가 되고자 열망을 하는데 다수가 되고자 뭐 내려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분절된 푸르사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형태로 하나로 있었던 거예요. 바다가 이제 분절되는 데가 없잖아요. 분절되는 거 한 통으로 그냥 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설서니까 해설하는데 이 바다는 말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의식이 있는데 말이 없어요. 말과 결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이 정신이 말이 없을 때 과연 사고할 수 있을까? 정신이 쪼개질 수 있을까? 쪼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쪼개지려고 봤더니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말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제 바츠는 이제 여신, 말을 상징하는 여신인데 프라자파티는 남성이고 남성과 여성이 남성은 정신이고 여성은 이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언어가 결합을 하는데 이 밧즈를 맨 처음에 이제 말을 배우는 애기처럼 명확하게 조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 음으로 이 바다를 쪼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리는 산스크리트 첫 번째 알파벳은 어로 쪼개고, 그 다음에 우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세 가지로 쪼갰는데, 음이잖아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에서 어랑 우가 합해지면은 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츠, 그 언어라는 애가 바다의 형태였을 때, 그 만물이 아무것도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을 때에 진동 소리가 오음이라는 거예요. 오음 이렇게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가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걔가 음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으로 쪼개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사고를 해요. 얘가 정신이. 자세하게 사고를 하니까 뭐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부바스와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 비아흐르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근데 각각이 지상, 하늘, 이제 공계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요 세 단어를 맨 처음에 어우음에서 끌어내고 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를 다시 자세하게 사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베다, 르그베다, 야주베다, 사마베다 이 세 가지 베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신이 다시 각각의 베다는 사실 엄청 길죠. 엄청 긴데 그걸 다시 사고하니까 아까 푸르사 창가에서처럼 그 각각의 베다에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있긴 있었죠. 근데 분절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그것이 가지는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질서가 뭔지 모르는 채로 바다인 형태로 있었던 거를 계속 사유해서 베다를 만들어내고 그 베다를 암송함으로써 베다의 음을 뱉으면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다에 있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책상에 음파를 측정하면은 산스크리터 책상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암송해서 만들었으니까. 내 정신이 그 음을 만들어서 뱉어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 산스크리트어의 음파를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해서 무슨 뭐 저도 뭐 인터넷을 심하게 쓰는 편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막 댓글 주고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만 해도 이런 사고방식의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 애들이 가는 이제 커뮤니티 가서 보면은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원자폭탄과 인공위성이 베다에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베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럼 베다 안에 원자폭탄이랑 인공위성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쉽게 베다 시대를 살았던 아르야인들이 볼 수 없었던 거가, 근데 거기에 있어야지만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베다 속에서 이 원자폭탄과 인공위성을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베다에 가서 찾지는 않고요. 그 역사 속에서 원래는 세 개의 베다만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 베다, 아타르바 베다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사시의 시기, 라마야나 마하바라타가 나오고, 뿌라나가 그 신화나, 그러니까 얘기들이 베다의 시기를 지나서 내러티브들, 서사들이 막 이야기꾼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책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섯 번째 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마하바라타도 이 책은 다섯 번째 배다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배다의 권위를 이 책이 가지고 있다. 마하바라타 쉽게 모르실 수 있는데 아시긴 아셔야 돼요. 이 마하바라타는 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뭐 그리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비견된다 이런 말도 무색할 정도로 마하바라타 자체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마하바라타 책 제목은 아셔야 되고, 굉장히 감사하게도 한국어로 계속 지금 번역돼서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속설에 인터뷰 저희 신문에서 본 거에 따르면은 포켓몬에 나오는 다양한 괴물들은 이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괴물들을 가지고서는 포켓몬을 만들었다고 일본 만화 작가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괴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책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공위성과 원자폭탄이 거기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가 있느냐 했을 때, 실제 배달을 가는 게 아니라 마하바라타를 가요. 마하바라타에 가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송한데 제가 마하바라타 이거 9권까지 읽었거든요.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번역자님 성함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김정숙 선생님인가, 그러신데, 김정숙 선생님도 어떤 거기서 싸움을 할 때 쓰는 무기 중에 하나를 미사일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이라는 거죠. 원자폭탄. 그리고 막 하늘에 이렇게 막 쏘아 올리는 것도 인공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리고 베다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여기 있으며 이 책에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중요해요. 이 생각 자체가. 왜냐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서. 근데 이러한 베다라는 문헌을 볼 때, 베다는 사실은 이 시기까지 오면은 실제 문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은 지식 그 자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문들을 살고 있었고,
사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그러면은 아니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베다에서 나왔는데 이 베다를 욕하는 애들은 뭘까? 붓다 같은 애들은 뭘까 쟤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베다에서 너가 나왔는데 베다에서 크샤트리아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불교에 들어있는 불경 속에서 너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베다에서 나온 건데 왜 제가 배달을 싫어하지? 배달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아까 기탑인가요? 거기서도 그 시대에도 사실 힌두교도들이 뭐 시카고의 세계 종교회의 같은 데 가면은 그 기독교를 보면은 힌두교의 일종이라고 여겨요. 힌두교의 일종.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 성전에서 배운 애들이 왜 우리를 싫어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붓다가 그 힌두교 일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인도에 맨 처음에 놀러 갔을 때는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놀러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붓다가 비슈누의 화신이다. 비슈누 신이 이제 세상에 나타날 때 붓다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붓다는 사실 그 수라들, 그 대바들, 신들한테 반항하는 아수라들을 다 끌고서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상한 허무주의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다 끌고 가는 그 지옥에 그, 그 걔네들이 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굉장히 이건 이것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억지스럽다고 또 볼 수 있지만 이 배다적인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발원했다라는 배다에서부터 발원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리만 여기 담아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사고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교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인용문들을 하나씩 얘기할 텐데요. 제가 이제 주로 공부하는 시기는 6세기에서 8세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인용문들이 이제 6세기에서 8세기에 나왔는데,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제가 여기다 담아놨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꾸마릴라는 그 바라문드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자 미맘사파라는 학파에서 활동했던 그 학자였고, 이 꾸마릴라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 소멸한 이유를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출이 돼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꾸마릴라의 출현에 의해서 불교가 이제 소멸하게 되었다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불교 비판에 인생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너무 꾸마릴라 이분 자체의 사상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신데 이분이 불교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불교도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만 요 딴뜨라 바르티카라는 한 책에서는 굉장히 뭐 그럴까요? 감성적으로 불교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그 중에 수위가 낮은 걸로는요, 이런 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이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물질적 대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한 불교도들의 오직 의식일 뿐인 찰나적 소멸, 그리고 본질 없음에 대한 주장도 우파니샤드 등의 베다의 해설문에서 기원한 것이기에 불교를 포함한 모든 지식체계는 타당하다. 이 문장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드는 여기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식이나 찰나멸이나
무아론 같은 거가 우파니샤드에서 나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장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쓰여진 거예요. 다른 얘기는 이 모든 지식 체계는 타당하다. 모든 지식 체계가 여기서는 이제 철학과 종교가 거의 분리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근데 그것을 그 이유를 들기 위해서 불교의 예를 든 거죠. 불교도들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아가 없다라거나 모든 것이 매 순간 소멸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뻔연히 있는 세계가 없고 의식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우파니샤드에서 베껴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다와 굉장히 배치되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우파니샤드에서 베껴온 거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 배다적인 사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배다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 배다적인 사고의 제1원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또 약간의 조금 느껴줘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미맘사학파는 베다의 해석하는 학파이고 베다를 볼 때 모든 베다가 동일하게 권위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베다를 기본적으로 만트라 브라하마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만트라 부분은 제사에서 쓰이는 이 창가들을 의미하는 이제 상이타 부분, 맨 앞에 있는 최고층의 베다 부분이고요. 이제 브라하마나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베다의 부분은 명령문들이에요. 명령문들. 가장 잘 드는 예가 뭐 스와라가 까모 야제했다. 요 문장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와라가 까마. 천상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은 야제했다. 제사를 지내라.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명령문들이 베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우파니샤드 같은 애들은 아르타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르타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스와르가 까마 사람들이 천상을 욕망할 수 있도록 천상을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설명해주는 설명문들. 그래서 사실은 불교도들은 베다의 핵심에도 가지 못하고 베다의 맨 끝에 있는 우파니샤드 같은 것.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베단타 학파가 유명하니까 우파니샤드가 베다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맘사코는 우파니샤드가 최하예요. 베다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부분의 문장들이고 거기에서 베껴간 베다의 이제 핵심에는 오지는 못하고 가장 질 나쁜 베다의 문장을 기반하고 있다 불교는. 뭐 이런 식의 내용까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본래적 의도가 왜곡된 사이비 다르마 속에서 발견되는 불살생 등의 가르침은 그것의 참된 기원에도 불구하고 개 가죽 속의 우유와 같고 그곳에서만 발견되는 독자적인 가르침도 쓸모없고 믿을 수 없다. 그 위에서는 약간 철학적인 유식, 찰나멸, 무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불교도들이 불교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이나교도 포함해서 사문에서 베다를 비판했을 때 가장 전면에 대해서 썼던 아힘사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불교도들이 주장하는 아힘사, 불살생이 개가죽 속의 우유와 같다는 거예요. 개가죽 속의 우유. 그러니까 불살생이라는 윤리적인 가치는 우유는 맞는데 이게 우유가 그냥 우유가 아니라 더럽게 개가죽으로 감쌌다는 거죠. 다른 물병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개가죽으로 이렇게 그 귀중한 가르침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우유는 소중하고 소에서 이제 나온 물질이고 다른 음식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도 알겠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라는 거는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무시당하는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는 불교라고 이제 소중한 것을 개 가죽으로 했으니까 아 소중한 걸 네가 잘못 다루고 있구나
이런 식의 욕을 하는 건가라고 봐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그 정도로만 불교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그 90년도에 이제 비렐름 할바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도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이 문장을 놓고, 이게 여기 보면은 슈아 들띠 하면은, 슈아는 개고 들띠는 가죽이에요. 닉쉽다, 거기 속에 담겨진 끝이라, 우유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유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개 오줌통에 들은 우유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개 오줌통에 들은 우유와 같다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비유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붓다가 개라는 거예요. 붓다가 개예요. 얘가 우유를 먹었어요. 어디 가서 배달을 주워 들었어요. 우유를 먹었어. 근데 이 우유가 오줌통에 차 있잖아요. 근데 붓다가 입을 열어서 그거를 자기가 배달을 이해한 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오줌이 돼서 나와요. 오줌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 비유가 굉장히 살아나죠. 이 사람이 이게 네가 말하는 아임사라는 가치는 개 오줌통의 우유다. 너는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지만 그거를 소화하고서는 내뱉는 거는 오줌으로 내뱉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기면은, 이게 뭐 불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힘들겠지만, 이걸 불교를 공격한다 생각하면은 그런 식의 비유를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꾸마릴라라는 사람이 불교를 공격할 때 썼던 문장을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그들, 불교도들은 붓다의 가르침이 바라문과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고, 창피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배은망덕한 아들처럼 붓다의 가르침이 베다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다 비유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붓다를 아들인데, 이제 제가 배은망덕한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배은망덕한은 약간 컨텍스트,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배은망덕하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두스다 이렇게 하면 두스다 뿌뜨라 그러면은, 두스다는 망가져버린 그 망가진 아들, 막대 먹은 아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를 약간 더 음미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꾸마릴라 혹은 바라문들은 불교도가 동생이라는 거죠. 동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베다예요. 우리는 다 베다의 자식들이에요. 베다의 자식들인데, 내 동생 너를 받아주려고 했는데 얘가 어머니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거죠. 너가 왜 이렇게 망가졌니? 거의 약간 타이르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고 우리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여기 이제 뿌리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베다 물라또함을 너 아비 오빠 같찬띠, 인정하지 않는다. 너가 베다에서 나왔다는, 베다에서 너의 가르침이 다 베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뿌리를 니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누구신지, 너랑 나랑 형제가 아닌지 제대로 인식을 해라. 뭐 이 정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마릴라라는 미맘사 학파의 학자가 불교도들을 이제 비판할 때 맨 마지막, 이런 문장들은 거의 맨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식을 보면은 불교가 힌두교와 다른 종교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 사실은 똑같은 종교인데 니네는 왜 그렇게 삐딱해졌니? 뭐 이 정도로 불교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도들이 바라문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불교가 바라문교를 비판하는데 계열이 조금 나뉘고, 이 첫 번째 계열, 베다를 내용이 이제 쓰레기 같다라는 이 계열의 욕이 있는데, 그 계열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바비백갈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불교도들의 이제 바라문교 비판 여기 배다는 길거리 똥무더기 여기 있는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에 있는 가르침은 다른 모든 곳에도 있다고 한다. 이게 이 바라문들의 인식을 다시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물론 배다에 가끔 벌레가 글자를 새겨놓는 식으로 우연히 발생한 몇몇 좋은 말씀들이 보이긴 한다. 그런데 똥더미에서 발견되는 보석, 그것의 기원, 그리고 그것이 가진 힘은 전문가들만이 알아볼 수 있다. 베다에서 발견되는 좋은 말씀도 그와 같다. 길거리 똥무더기에서 보석이 나올 리 만무하다. 우선 이 문단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불교도들은 모든 것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기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가 않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를 이제 외우고 이제 그것의 가치를 선양하는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제 성전의 음성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비백가라는 사람이 베다를 비판할 때 보면은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가 있고 다 있어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있어도 쓸모가 없다. 똥무더기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안에 몇몇 좋은 말이 존재한다, 인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 문단에 바비백가 본인이 주석을 달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임사와 같은 가치들은 바라문들이 불경에서 훔쳐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에 발견되는 좋은 말씀의 기원은 사실은 불경이고 순수하게 베다에 속한 가르침은 전체가 똥무더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제 바라문들이 베다를 인식하는 특이한 관점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포르사 창가도 그렇고 그 의식이 프라자파티가 바치를 만나가지고 할 때도 베다를 보면은 베다가 이제 베다 이전에 제식이 있었어요. 무엇을 희생물을 갖다 놓고 그것을 막 잘라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내는 그런 문화가 먼저 있고 그 분절해내는 과정 속에서 베다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베다는 자연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온 의미이기 때문에 자연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베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다에는 저자가 없다는 생각이 정통 바라문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문들이 베다에는 저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그 비판한 경우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사실 첫 번째 거는 굉장히 건전해요. 약간 수위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에 의해 발화되지 않은 소리는 귀로 들을 수만 있을 뿐 어떠한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은 베다에 어떠한 지성도 선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그것은 확실한 인식을 발생시키는 인식수단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네가 베다라는 문헌을 지은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게 5세기의 문장이었다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가 없기 때문에 그 베다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7세기에 다르마키르티라는 인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없으니까 따라서 천상을 원하는 자는 아까 천상을 원하는 자, 천상에 가고 싶은 자, 죽어서 천상에 가고 싶은 자, 그런 거죠. 천상에 가고 싶은 자는 그 아그니호트라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 라는 베다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쓴 저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자가 없으면은 이 문장을 쓸 때 가졌던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가 너는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베다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바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자료 뒤에 그 언어 자료를 만들어낸 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이 될 수 있는 문헌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처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8세기 샨타락시타가 발언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바보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형태와 의미를 가진 암흑 그 자체인 베다에 집착한다. 근친상간과 같은 자신의 행위에 집착하는 페르시아인들과 같이 말이다. 그들 자신도 그 베다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과거의 악업에 따라 계속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등의 악행에 몰두한다. 예. 여기 샨타락시타는 사실은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약간 그 이전에 있었던 논의를 전체 다 종합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인들이 근친상간을 한다는 얘기는 그 5세기 구사론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는 뭐 마가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제 근친상간을 한다. 근데 베다에서도 같은 식의 그 고브라따라고 바라문이 수행을 할 때 이제 지켜야 되는 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서약이라고 고브라따를 지니면은 그 소처럼 뭐 밥을 네 발로 1년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데요. 1년 동안 네 발로 걸어 다니면 소처럼 행동해야 돼요. 고브라따니까. 고가 이제 소고, 브라따는 서약이거든요. 근데 나는 소처럼 살겠다. 1년 동안 서약하고. 그러니까 그 소처럼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근친상간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뭐 그 바르트라리나 뭐 구설론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못 들어보셨다면 이런 얘기를 그 다른 데서 이제 쓰기가 힘든 조금 강도의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댈까 하고서는 문장을 그래도 그 중에 좀 골라왔는데 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뱀과 몽구스의 비유로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두 문장을 읽고서는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 위의 문장은요, 아까 그 불교를 욕했던 미맘사학파의 꾸말리라라는 사람이 한 썼던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몽구스 이빨의 끝에 스친 풀은 모든 뱀의 독을 제거한다. 장난으로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몽구스와 코브라가 직접 대면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몽구스가 그냥 놀다가 이빨로 뱀을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끝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풀이 스쳤는데 그 풀로 뱀의 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마찬가지로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논리들은 그것이 이제 세속에 관한 것이든 탈세속에 관한 것이든 뱀의 독과 같은 불교도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몽구스의 이빨이 풀을 건드리죠. 그리고 그 풀이 뱀이 쏘는 독을 무화시켜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바라문들이 있죠. 배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 바라문들이 이빨 대신 입을 사용하는 거죠. 입을 벌려서 논리를 쏴요. 논리를 쏘면 논리가 풀이죠, 풀. 그 풀이, 논리가 이제 불교도들의 독과 같은 세계관, 그것을 퇴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몽구스고 너희는 뱀이다. 그리고 너희의 사상은 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샨타락시타가 그 불교도가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불교도들은 자기 자신을 코브라로 비유하는 게 이것도 구사론부터 나오더라고요. 구사론부터 자기네들이 뱀이고 우리가 독으로 너네들을 퇴치한다는 그런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샨타락시타가 꾸마릴라한테 이렇게 응습을 합니다. 근데 뱀이 도끼 품은 눈으로 쳐다만 보아도
숨도 못 쉬는 무능하고 멍청한 바라문이 무슨 수로 불교도의 인식을 반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너희들은 입을 벌려서 불교도들을 해치하겠다는데 내가 쳐다봐도 너는 입도 벌리지도 못해. 숨도 못 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숨도 못 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신봉하는 자들, 미맘사학파가 입으로 내뱉는 논리는 설령 그것이 옳다 손치더라도 역겹다. 발에 찬 목걸이처럼 말이다. 근데 가장 저열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요 얘기는 맨 처음에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몇천 년 지난 시대의 사람이죠. 샨타락시다는 8세기의 사람이니까요. 이제 베다는 이제 1500년 정도에 이제 인도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연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지만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는 뿌르사의 입을 잘라서 나온 애들이다. 그리고 이 약간 샨타락시다 이전에 있었던 불교들이 입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들을 보면 입이 가장 저열하고 역겨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축축해. 항상 축축하고 그 배설물을 만드는 원인이 음식이 마구 들어가서 또 음식이 계속 섞이는 곳이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그 입을 가장 역겨운 곳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 바라문이 입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네들은 팔에서 나온, 이제 부처같이 팔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바라문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을 계속 공격하는 전통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너가 뭔 말을 하던 옳더라도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더라도 싫어. 옳다도, 그게 너가 잘 말해도, 너가 입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너가 말하면은 역겨워.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거 준비하면서 이 개인적인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이런 인용문들을 모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서는 그 강의를 마치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불교 철학도 가르치고 인도 철학도 가르치긴 하는데요. 사람들이랑 쓸 때 불교 철학이라는 단어와 인도 철학이라는 단어의 이 지시 대상이 조금 저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하려면은 저는 당연히 힌두교 쪽을 알아야지만 불교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힌두 철학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불교 철학을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인도 철학을 힌두교 계열의 철학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요. 인도 전체를 힌두교가 먹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저는 주로 불교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인도 철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공부해야지만 이제 불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중국 철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국 철학하면 유가 철학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약간 조금 비꼬는 말로, 아니, 주자가 밤에 불경을 봤다는데, 외유내불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먹었다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도 사실 중국 철학으로 불교 철학을 의미하는데, 중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 불교는 딛는 땅이 없구나. 불교 철학이라는 말은 인도 철학도 아니고 중국 철학도 아니에요. 심지어 한국 철학도 아니에요. 불교는 어디 있는 철학이지? 약간 고향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저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사실 여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그 인용문들을 봐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강렬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과 대결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글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불교 철학과 힌두 철학이 구분돼서 공부될 수 있는 분과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꾸말라 책들이 이제 4권이 있는데, 이제 한 권은 유실돼서 이제 샨타락시다라는 사람이 인용한 문장만 남아있고, 이제 3권은 남아있는데, 3권 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일부분만 보고, 이제 연구서들을 통해서 이제 꾸말라의 사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물론 그 꾸마릴라가 이제 욕먹어야 되는 애들을 복합어로 만들어가지고 한 줄 넘게 계속 리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욕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가 불교도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쌍캬 요가가 나와요. 쌍캬 요가 나오고, 그리고 뭐 빠슈빠따 이런 약간 다른 종교, 그때 막 나오고 있는 종교 세력들도 나오고, 알 수 없는 이름들도 나오고, 뭐 한 줄 넘게 계속 이제 얘네들이 욕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 살생부 같이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적어놓는데, 당연히 자인학교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쌍케오가 나온다는 게, 그리고 바이셰시카도 나와요. 바이셰시카도 욕 먹어야 되는 애들. 근데 사실 리알 바이셰시카도 베다에 대한 그 존경심이 너무 진심이 안 느껴진다. 영혼이 없이 베다를 존경한다. 약간 이런 욕을 먹는 학파라 가지고 욕 먹는 거는 인정이 가는데, 저도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불교요. 대부분. 특이하게도 이제 거의 그 불교를 비판하는데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내용, 산스크리트 보면은 아디 해가지고 뭐뭐 등 하고서는 맨 앞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등 하고서는 여기는 등에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만 욕하는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시미츠 선생님이라는 분, 꾸발레 평생 꾸발레만 공부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논문을 읽는데 그분 맨 앞에 산스크리트로 제작된 영화라고 그 샹카라짜리아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있다고 링크까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첫 장면이 꼬마릴라가 그 겐지스 강변에 모래에 이제 목만 있고 이 몸은 다 우리가 거의 무슨 그 테러범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를 샹카라가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너가 왜 이러고 있냐 라고 했는데, 꾸마릴라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꾸마릴라 인생 얘기 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인데, 불교를 비판하고 싶은데 불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다르마키르티였다는 뭐 전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아예 무명으로 스승 처리가 되는 그 얘기 속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불교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프라마나 논리학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갑자기 이제 환속을 한 다음에 그 날란다 사원을 두드려서 논쟁 신청을 하고, 그 스승이 날란다 사원의 대표로 나왔는데 논리를 굴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란다 사원을 이제 접수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기면은 약간 도장 깨기처럼 접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라문인데 베다에 스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의 다르마를, 나는 불교가 싫어서 불교를 비판했지만 한때 내가 출가했을 때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을 무릎 꿇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승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겐지스강에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샹카라가 지나가면서 둘이 샹카라랑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에피소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욕한다고 많이 열거나지만 대부분 불교를 욕하고 있는 그런 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맨 마지막 사실은 불교도들 욕할 때 여기에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요. 꾸마릴라가 욕하는 1번, 여기서는 불경을 비판하는 건데 부처도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를 비판하는 1번은 자기 계급적인 다르마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들을 가르친다는 거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바라문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는 왜 가르칠 자격이 없는 애가 나서가지고 남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펼치냐, 이런 거 계급적인 붓다의 계급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붓다가 바로 하는 말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응당 산스크리트로 말을 해야 되는데 너가 입 벌리면 산스크리트가 나오는 꼴을 못 봤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약간 안 되는 다른 방언으로 혹은 뭐 산스크리트가 아닌 언어들로 계속
불경이 써 있으니까 너는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도들도 사실은 저기 그 밑에 기원 전에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산스크리트로 돼 있지가 않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원 이후에 거의 이제 뭐 경전들도 조금씩 산스크리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나가르주나부터가 완전한 산스크리트로 전향을 해서 아 이때부터는 바라문들이 출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사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 그거를 산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명명을 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다 엘리트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박사논문 쓸 때 구사론을 보면서 구사론에서 경전을 인용하면은 이띠 슈르땀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설 인용하면은 이띠 스무르땀이라고 인용하는 그런 패턴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구사론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다. 이 사람이 말버릇인가? 왜 불경을 인용하면은 슈르땀이라고 하고 이제 그 다른 논사의 책을 인용하면은 스무르라는 이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까?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담지 못했던 더 신기했던 점은 이 베다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베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이것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교도들도 맨 처음에는 부처의 양 날개가 지혜와 자비잖아요. 지혜라는 거는 붓다가 남들보다 똑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남들보다 뭔가 더 알아야 돼요. 근데 자비의 한쪽 측면은 이거를 남들한테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더 하는데 이걸 남들과 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여서 이 지혜와 자비의 두 양 날개를 다 가진 부족하신 부처님이 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계속 아마도 제가 추적한 바로는 근데 불경 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류현정 선생님이랑도 그때 읽으면서 부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처가 앉아 있는데 벽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그 부처가 말하는 걸 듣는다는 얘기가 한 4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부처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하늘에서 천고가 울리면서 그게 법이 돼서 불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 현상은 불경에서 저자를 없애려는 이런 노력은 사실 맨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불법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는 부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불경의 내용이 부처랑 상관이 없어요. 부처가 있던 없던 불경대로 세계가 움직인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맨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붓다는 있어야 되니까 붓다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 명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법을 설한다는 얘기도 하는 뭐 또 문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와 이거는 베다에서 저자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식의 흐름으로 불경에서 저자를 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품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이제 후대에서 또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아직 사실 제가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 철학 논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부분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철학적인 개념이 단어만 나오지 사실 그걸 따지고 들어가서 그걸 막 다른 식으로 논박하고 무슨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거의 기싸움을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예, 뭐 자기가 세력화시를 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느낌이 드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질문을 주시면은 언제나 이제 왕한테 얼마나 돈을 펀딩을 받느냐 이게 다 펀딩의 문제잖아요. 이런 정신 노동이 펀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의 부분은 예,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꾸마릴라를 직접적으로 이제 7세기라면은, 이 샨다락시타가 8세기 초반이거든요. 8세기 초반이라는 얘기는 700년대, 뭐 10년대, 30년대, 요때
티벳에 들어가서 티벳에서 최초의 절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그 쌈예절을 세워놓고 이제 자기 제자인 까말라실라가 쌈예에 뭐 논쟁이 있을 거니까 가봐라 뭐 예언까지 하고 제자가 가서 당나라 그 선승인 마하영과 티벳 절에서 싸움하고 뭐 이러던 때예요, 이때가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말란데에서 잘 나가는 셈인데 왜 직접 목숨을 걸고 티벳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하구나. 이 사람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 바라문들의 공격이 만만치 지금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니라 바라문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을 약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굳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직접 티벳까지 목숨을 걸고 갔다가 다시 왔을까? 예, 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10강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1강과 12강 경북대 임승택 교수님과 이제 경북대 조승미 교수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시고 유튜브 계신 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가 새로운 개설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홈페이지가 열려 있는데요. 더 kibs.org라는 주소로 열려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이것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원래 이 홈페이지인 kibs.or.kr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